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에서 전해드릴 주제는 스캔들 관련 뉴스가 되겠습니다. 앱스틴의 이메일이 폭로가 됐고 또 하원에서는 218표 통과로 전면 공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양당 모두가 다들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폭로전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앱스틴 스캔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에 휩싸이고 있고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서 복역 중에 사망했던 앱스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메일이 며칠 전에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과 백악관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원이 앱스틴 파일을 전면 공개하자는 법안을 본회의에 강제 보위하는 청원이 가결이 되면서 소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리고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앱스틴은 성범죄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앱스틴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리고 앱스틴이라는 인물 자체가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으로 불리우는 그와의 연결고리만으로도 정치 생명에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독약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다 더 화제가 되고 또 서로의 폭로를 좀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부분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의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앱스틴의 유산 관리인이 제출한 파일에서 3통의 이메일을 발견을 해서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배경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감독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위원장이 앱스틴 유산에 대한 소환장을 지난 8월 25일에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모두 이 소환장을 통해서 23,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문서를 공평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민주당이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선 것이죠. 23,000페이지 중에서 트럼프가 언급되어 있던 이메일 3통을 골라서 아침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3개의 3통의 이메일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서 공화당이 즉각 반격을 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 2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성명을 내게 됩니다. 민주당이 문서를 체리피킹을 해서 대통령을 중상모략하려고 한다. 체리피킹, 이것은 전체 데이터나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골라내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죠. 이 체리피킹으로 이게 나온 것이다라는 게 공화당의 입장인 것이죠. 공화당은 특히 민주당이 2011년 이메일에서 버지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부분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주프레는 트럼프의 잘못을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공개 증언한 사람인데 왜 민주당이 그녀의 이름을 가렸느냐, 이것도 좀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양당 모두 같은 소환장으로 받은 그 같은 자료를 놓고 각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선택적인 폭로 전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개된 이메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2011년 4월에 앱스틴이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2011년 당시 앱스틴은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서 13개월 복역 후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스윗하트 딜이라고 불리우는 유리한 유죄 협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와 있었고, 또 출소 후에도 평생 레벨 3라는 성범죄자로 등록이 됐지만 여전히 맨하탄 대저택에 살면서 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앱스틴은 빌 게이츠, 또 영국의 앤드루 왕자 등의 권력층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도장이 찍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계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기에 나눈 이메일이라는 겁니다. 게이츠도 나중에는 앱스틴과의 만남이 엄청난 실수였었다라고 후회를 했지만 당시에 여러 차례 만났고 또 빌 게이츠의 경우도 우리 잠깐 좀 보면 앱스틴과의 관계가 빌 게이츠라는 개인적인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게 된 것이죠. 뉴욕타임즈에서 2019년에 게이츠와 앱스틴의 만남이 보도가 된 직후에 그의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가 이혼 변호사하고 상담을 시작을 했고 결국 2021년 27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앱스틴을 한번 만났을 때 그 멜린다 게이츠 같은 경우는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후회했었고 그는 혐오스러웠고 그 자체였다라는 인터뷰의 표현도 있었고요. 게이츠 본인도 또 2025년에 인터뷰에서 이혼이라는 것을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실수라고 토로하기도 했었죠. 앱스틴과의 연결고리가 뭐 이게 그 둘 사이의 이혼의 뭐 결정타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초를 제공한 것만큼은 분명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앱스틴과의 연결고리가 단순한 평판의 손상을 넘어서서 가정 파탄까지 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또 영국의 앤드루 왕자 같은 경우도 2011년 2월까지 앱스틴하고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긴밀히 연락하고 곧 더 놀자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때입니다. 앱스틴이 성범죄자로 등록된 후에도 권력층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자리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2011년 4월에 앱스틴이 맥스웰에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신간을 보냈다라고 적은 내용이었고 그리고 트럼프는 한 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라는 이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메일이 담고 있는 숨겨져 있는 함의가 상당히 좀 심각하죠. 앱스틴이 트럼프의 침묵을 그러니까 짖지 않는 개라는 표현으로 했었고 또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메일에서 피해자라고 표기된 인물은 나중에 버지니아 주프레로 확인이 된 것이죠. 1983년생인 그녀가 앱스틴 사건의 가장 유명한 피해자이자 고발자가 됩니다. 2000년 17세 때 트럼프 소유의 마러라고 클럽에서 맥스웰을 만났고 또 그 이후에 앱스틴에게 성착취를 당했고 영국 앤드루 왕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4월 41세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주프레가 2016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앱스틴 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2011년 4월에 길렌 맥스웰과 앱스틴이 서로 주고받은 메일 같은 경우 안에서는 트럼프와 주프레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우리가 좀 다시금 가려내야만 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영국 언론 인터뷰에서는 트럼프도 제프리 앱스틴과 좋은 친구였고 성관계를 맺은 건 아니었지만 나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2011년 보도에는 있고요. 하지만 2016년에 맥스웰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이 주프리가 언론 보도가 정확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며 정정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도 나는 트럼프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증언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배치되는 증언들이 이 파트는 조금 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여전히 그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주프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는 앱스틴이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앱스틴이 성범죄 문제로 있기 이전에 수십 년 전에 클럽에서 쫓아냈고 나는 그때부터 이미 손절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통의 이메일 중에서는 또 나머지 두 건은 앱스틴이 작가 마이클 올프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올프라는 작가는 Fire and Fury라는 작품, 화염과 분노로 유명한 트럼프 비판 작가입니다. 2015년 트럼프가 대선 후보를 경선으로 치르던 때에
울프가 앱스틴과 전략적인 조언을 했고 이 이메일이 바로 2015년에 서로 주고받았었던 이메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트럼프가 스스로 목을 매게 내버려 두라.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신의 집에 간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그걸 빌미 삼아서 트럼프를 궁지에 몰거나 아니면 트럼프를 구해주면서 은혜를 입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제안까지 한 모습이 그 이메일 안에 주고받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월에 앱스틴 체포 몇 달 전에 이메일에서 앱스틴이 이렇게 적은 거죠. 그는 당연히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길레인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그는 트럼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가 이 공개된 3개의 이메일이 되고 있고요. 백악관에서는 이 이메일이 공개되자마자 곧바로 백악관의 대변인을 통해서 민주당이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메일만을 선택적으로 유출한 것이다 라고 반박 보도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민주당은 앱스틴 사기극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실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트루스 소셜에 올리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의 입장도 그동안 계속 변화해왔던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2년, 그러니까 그 앱스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때는 15년 동안 알고 지낸 제프리 앱스틴의 경우는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어린 편이다라는 언급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2019년에는 15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이때가 언제냐면 앱스틴이 성범죄로 다시금 그 재수사를 들어갔을 때입니다. 재수사를 들어간 지 3일 후에는 그 포스팅을 하면서 15년 동안 나는 연락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으로 선을 긋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선 캠프를 하고 있을 때고 3월 달에 형사 소송 고소가 있었고 형사 소송으로 인해서 이미 이 모든 콘크리트 지지층이 오히려 더 결집을 하면서 트럼프 대선 캠프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앱스틴 파일을 기밀 해제하겠다라는 공약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는 올해 7월이 됐는데 이제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지층에서의 기대와는 다르게 구태의연하게 이제 와서 무슨 때 지난 앱스틴 지지자들의 지금 보니까 헛소리에 넘어간 것이다라면서 갑자기 180도 태세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 지지층 입장에서도 어리둥절한 것이죠. 공개할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 실제 정책이나 공약 가운데서 공개할 것인 줄 알았고 그렇게 믿었는데 막상 시간이 되고 보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지지층 안에서도 약간의 그 내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 세 통의 이메일이 나가자마자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그날 오후에 2만 페이지가 넘는 앱스틴 문서를 추가로 공개를 하죠. 공개를 하고 민주당이 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은 감추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 안에서의 핵심은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앱스틴과의 관계입니다. 클링턴 행정부 재무장관이자 오바마 경제자문이었던 서머스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앱스틴과 수백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그 문서 안에 공개되어 있고 담겨 있습니다. 2018년의 이메일을 보면은 서머스가 앱스틴에게 러시아가 트럼프의 약점을 쥐고 있나? 라고 물은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새벽 2시에 앱스틴이 나를 소개시켜준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때가 앱스틴이 복역한 지 8년이나 지난 시점이고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서머스가 앱스틴에게 여성관계의 조언을 구한 이메일도 있습니다. 서머스 측은 과거를 깊이 후회한다는 성명만 지금 내고 침묵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양당 모두 상대방과 앱스틴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편은 아니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만 앱스틴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지금 양쪽 모두 펼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미치게 되는 정치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와 앱스틴의 관계를 둘러싼 이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중에서 앱스틴 파일 공개를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지지층의 기대가 컸습니다. 트럼프의 책사 스티븐 배넌 같은 경우는요, 앱스틴의 문제로 지지층의 10%를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은 마가가 지금 추정컨대 약 2,500만에서 3,0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10%라고 한다면 250만 명이 됩니다. 내년 중간선거가 있고 중간선거에서의 250만이라는 숫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무엇보다도 스티브 배넌이 경고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보내고 트럼프를 다시금 행정부 2기로 만든 바로 그 인물, 트럼프의 책사, 백악관 수석 전략가이자 마가 운동의 설계자인 배넌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앱스틴의 문제로 인해서 핵심 지지층이 10%가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트럼프 지지층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의 경고였다는 거. 적의 공격이 아니고 참모의 경고라고 하는 점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긴장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정치 회복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서는 모습은 작년에 대선 캠프를 치르면서 여러 차례 증명이 되기도 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화당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은 과연 앱스틴 파일이 전면 공개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하원이 지난 수요일에 제적 과반인 218명의 찬성으로 앱스틴 파일 공개 법안을 본회의에 강제 보위하는 청원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름하여 디스찰지 파티션, 그러니까 방출 청원이라고 불리는 절차고 위원회를 우회를 해서 법안을 직접 표결에 붙이게 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218명이 통과로 되게 됐고요. 의회에서 이제는 통과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직접 표결에 붙이게 되니까요. 이 안에서의 통과 가능성을 본다면 현재 하원이 공화당 222, 민주당 213,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자, 이런 가운데에서 청원에 218명이 서명을 했으니 통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청원 서명과 또 실제 표결은 다른 문제죠. 청원 서명까지는 갈 수 있다 치더라도 실제 보트가 됐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이걸 공개해야 된다는 의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보면 지금 2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안에 공개가 된 공화당에서 공개된 내용에 보면 클린턴 전 대통령 또 서머스 등의 연루를 우려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원을 그래도 또 통과를 한다 치자고요. 하원을 통과를 해도 또 상원의 벽이 있고 설령 이 모든 걸 다 통과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상원 다 통과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선 다시 또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이 있어야 됩니다.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어렵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제약입니다. 앱스틴 파일에는 수사 기록, 또 증인을 증언했던 모든 그 법적인 증언들, 또 민사 소송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프라이버시 보호, 또 수사 기밀, 명예훼손,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전면 공개라는 게 법적인 문제로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앱스틴의 정보기관 연루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가안보를 이유로도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가 열려는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열기 위한 단계만도 상당히 넘어야 되는 산들이 지금 많다는 거고 또 양당의 불리한 점을 한번 봤을 땐 공화당 입장에서는요. 트럼프가 앱스틴하고 오랜 친분을 유지했었고 또 전용기 탑승, 방문 기록 등이 공개가 될 수도 있겠죠. 대선 때 또 파일 공개를 공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막으려고 한다면 지지층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틴 전용기를 여러 차례 이용하고 또 그 앱스틴이 이용하고 있는 섬에 자주 다녀온 적도 있고 또 레리 서머스나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교류 기록도 있고 도덕적인 우위 전략이 무너질 수 있고 또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꺼낸 카드였는데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원이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앱스틴 파일을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을 하려고는 하는데 동시에 자신들의 불리한 정보 노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면 공개라기보다는 양당 간의 선택적인 폭로 전쟁, 일명 체리피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대 당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를 하고 또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애둘러 막으려는 싸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개 여부 자체가 정치적인 협상, 또 법률적인 검토, 여론의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여기에서의 여론의 압력이 좀 가장 큰 역할로 변수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국민들이 모두가 그래도 오픈하세요라고 하는 강력한 여론이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바로 여론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앱스틴 파일 공개를 둘러싼 미국의 정치권의 논란,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공개된 이메일 이후에 공화당에서의 반격 내용들, 양당의 모습들을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많이 조명을 해드리려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정치 엘리트 전반의 도덕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원의 청원 가결로 인해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급기야 열게 되죠. 근데 열게 된 순간 온갖 재앙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 상자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 모두 선택적인 폭로 전쟁을 계속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상처를 입고 또 유권자들의 환멸은 깊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쏟아져 나간 후에 상자 바닥에 호프,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추문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겠지만 그 끝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호프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유권자들은 정치인에게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권력과 부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겠죠. 결국 이 문제는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어느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 권리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재앙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바닥에 남은 희망처럼 이 사건이 미국 정치를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지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